안녕하십니까. 선형대수학 2021학년 1학기 강의계획서 소개 및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학기에 강의를 맡은 문형진입니다. 연구실은 재림관 1015실에 있고요. 이메일 주소는 it@문쌤.info입니다. 여러분들이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카카오톡에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개인톡으로 저한테 질의를 하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선형대수에 관련해서 이번 학기 배우게 될 건데요. 선형대수가 최근에 인공지능, 특별히 이제 딥러닝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되어지고,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기본 기술로, 기본 지식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20번 시간에 이번 학기에 열심히 열공을 하시길 바랍니다. 선형대수학의 교재로는 선형대수학이라고 하는 상명출판사에 나온 책입니다. 이거는 작년에도 이 교재를 했었고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이 교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배들을 찾아가서 책을 구해서 공부하셔도 되고요. 뭐 인터넷 서점이나 일반 서점에 가서 구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원래는 응용이 보이는 선형대수학이라고 하는 책으로 하고자 했었습니다. 여기는 이제 실습을, 여기에서는 C나 매틀랩으로 이제 코딩이 있는데 그 부분을 수업을 안 했죠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좀 그랬었는데, 이번에는 이제 파이썬으로 여러분들이 작년에 배웠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하고자 합니다. 그래서 실습을 종종 넣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제공을 할 거고, 뭐 개인적으로 과제나 또는 노트 필기할 때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좀 해보시고, 이제 이걸 하는 이유는 뭐 이제 선형대수가 이제 나중에 어디에 많이 쓰냐면 인공지능에 많이 쓰이는데요. 인공지능을 할 때 보면 파이썬으로 이제 인공지능 뭐 예를 들어서 영상 처리라든지 뭐 얼굴 인식 뭐 이런 것들 할 때 많이 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사용되어지는 라이브러리가 numpy입니다. numpy가 아니고 numpy인데, 이 numpy를 이용해서 행렬 계산을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해서 아마 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용만, 이론적인 것만 보지 말고 실습에 관련된 걸 보시면 되고요.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셔도 좋은데, 네, 뭐 부교재를 좀 사기가 좀 부담스러우면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제가 제공해 주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차수를 이렇게 15주차로 했는데, 사실은 이 영상을 두 번째 찍는 거거든요. 원래는 벡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요 행렬을 하려고 했는데, 이게 이제 벡터를 하는 과정에서 행렬을 모르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책이 순서대로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이 돼서 부득이하게 다시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.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차수대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. 자, 지금 요 차수를 간단하게 보시면 선형대수, 선형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,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죠.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연립방정식.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. 뭐 3x 플러스 y는 7, x 플러스 y는 3. 이랬을 때 x값과 y값을 구하는 거잖아요. 그죠? 여기 연립방정식이에요. 방정식이 연립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. 근데 여기서 선형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. 이게 1차식이기 때문에 선형인 거예요. 이게 선형이라고 하는 건 1차식이다. 1차식. 뭐 직선이란 얘기죠. 그래서 요 연립방정식이 해를 구하는 것이 바로 여기의 목적입니다. 그런데 그거하고 행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? 이 연립방정식을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.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,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앞에 있는 개수를 그대로 써요. 3, 1, 1, 1. 여기 3, 1, 1, 여기 그냥 2라고 하죠.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으니까. 자, 그럼 이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xy가 있죠. 그래, xy. 그리고 뒤에 상수.
73. 자, 요렇게 연립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을 풀은 이 연립방정식 행렬을 표현했는데 이 행렬을 간단하게 바꾸면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해를 구할 때 가감법, 등치법, 대입법 뭐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풀지 않아도 행렬에 의해서 구할 수 있어요.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? 이게 2차식은 사람이 직접 풀 수가 있습니다.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. 근데 이게 2차식이 아니 식이 두 개 있을 때 그렇습니다. 근데 식이 만약에 10개 있다. 뭐 ax 플러스 b 이렇게 해서 식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이렇게 10개가 있다. 모르는 숫자도 10개 있다. 요런 것을 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. 근데 이걸 행렬을 표시해서 행렬을 잘 계산하면 뭐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잘 하면 금방 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행렬을 배우는 겁니다. 자, 여기 이제 내용을 좀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뭐 선형방정식 해법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는 방법이죠. 가우스 소거법, 가우스 조단 소거법. 그래서 사실 거의 같은 거예요. 그렇죠? 가우스라는 사람이 소거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조금 응용한 게 이제 조단이 조금 넣은 거죠. 그래서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해요. 가우스 소거법을 하게 되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이거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행렬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고 그 행렬 간의 계산이 가능합니다. 더하기, 빼기, 곱하기, 나누기. 나누기는 없고요. 더하기, 빼기, 곱하기가 있습니다. 뭐 나누기라고 하는 건 역행렬 뭐 이런 개념이 있긴 한데, 자, 그 다음 대각행렬. 행렬도 종류를 분류를 합니다. 항등행렬, 영행렬, 0으로만 이루어진 행렬이죠. 그 다음에 전치행렬, 대칭행렬, 교대행렬 이런 식으로 쭉 있고요. 그 다음에 행렬의 기본연산. 기본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행렬을 뭐 기본 행연산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행렬을 간단하게 만드는 연산이란 얘기예요.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걸 뺀다든지 나눈다든지 뭐 교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행사다리꼴입니다. 행사다리꼴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가우스 소거법인 거죠.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게 될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행렬식이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절대값,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떤 행렬이 있으면 이 행렬의 절대값이라고 표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. 그래서 그걸 우리는 절대값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절대값이라는 얘기 대신에 행렬식이라고 써놓습니다. 행렬식. 표시는 절대값처럼 표시하지만 자, 그 행렬식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인수를 이용해서 행렬식을 구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다른 공식에 의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. 뭐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울 거고요. 그 다음에 역행렬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역행렬은 역수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역수관계.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떤 특정한 행렬 뭐 1, 2, 3, 4가 있으면 이거의 역수. 그래서 역행렬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. 역행렬의 정의나 성질, 계산하는 방법. 뭐 계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반행렬을 이용한 역행렬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LU 분해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이건 뭐냐면 행렬이 이렇게 있으면 이 행렬을 간단한 행렬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. LU로. 네,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LU 분해법을 이용한 선형방정식 해법. 가우스 소거법을 이거 법인데 소거법을 이용한 선형방정식 해법 여러 것들을 배우게 될 거고 중간고사를 CC하고 그 이후에 이제 벡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. 이제 벡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좌표 평면상의 한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. 우리가 이제 물리 시간이나 이럴 때 배웠을 건데 스칼라와 벡터 이거 배웠죠. 방향과 크기가 있으면 벡터고 크기만 있으면 스칼라죠. 흔히 생각해서 이런 점 여기 뭐 A, B다. 근데 이게 어떻게 방향과 크기가 있느냐? 우리는 이거 A, B라고 하지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원점과 A, B 이 두 점 사이에 직선을 그으면 이게 바로 크기가 되고요. 방향은 원점에서 이 점으로 향하는 방향, 이 방향입니다. 그래서 방향을 표시할 때는 요 세타 요걸 가지고 표현을 해요. 왜냐면 360도로 돼 있으니까. 그래서 R과 세타,
R은 크기고 세타는 방향입니다. 이제 R은요, 뭐 때문에 그러냐, 뭐 반지름으로 생각해서 R을 표시합니다. 자, 그래서 방향과 크기가 있으면 벡터다. 벡터의 개념을 배우고 표기법 이렇게 하는 거죠.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죠. 원래는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는데 이제 화면상 만약에 3개면 A, B, C 이렇게 하면 한 칸 이거 다 못 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도 표시해요. 그 다음에 평면 벡터, 기하학적 표현, 뭐 벡터 연산, 벡터 간에도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. 벡터 간 연산을 할 수 있어요. 무슨 연산이냐면 외적과 내적, 그 다음에 더하기, 두 벡터의 더하기, 빼기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. 그러면 이런 벡터가 2개가 있으면 두 개의 벡터가 있으면 이 2개의 벡터를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어떤 공간이 생깁니다. 집합이 하나 생겨요. 이것을 우리는 벡터 공간이라고 합니다. 어떤 주어진 집합이 만약에 벡터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 그걸 이루는 애들을 우리는 기저라고 얘기하죠. 그래서 그 기저를 가지고 차원을 언급을 하거든요. 그 다음에 벡터를 가지고 특성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A가 있으면 A에서 마이너스 람다 I, 여기 디터미넌트가 0이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방정식을 만들거든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정식 만들고 이거의 값을 고유값이라고 얘기하고요. 자,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아까 이야기했던 내적과 외적은 요 다음에 벡터의 내적과 외적을 배우고요. 외적의 의미가 뭐냐? 이제 두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 두 벡터로 이루어진 이 영역의 면적을 크기로 가지면서 이 두 벡터의 수직인 벡터, 이게 외적입니다. 외적. 네, 이것도 이제 배우게 될 거고, 이 외적을 이용하면 이 두 벡터의 뭐예요? 평행사 변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. 뭐 다르게 얘기하면 이 두 벡터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반을 바로 구할 수 있죠. 이 외적의 크기의 반을 해주면 뭐 그런 것들 응용을 알게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선형 변환. 이제 선형 변환은 어디에 많이 쓸 수 있냐면 이제 이런 그림이 있으면 이거를 뭐 회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, 이제 벡터하고 행렬 결합을 해서 선형 변환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.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에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보게 될 겁니다. 근데 이제 일정상 아마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. 경우에 따라서는 기말고사를 미리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요거는 코로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일정이 약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 수업은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. 주차별로 동영상 강의를 올릴 거고 여기는 이론과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풀이로 올릴 겁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동영상이 이미 다 올라가 있습니다. 유튜브에. 근데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시긴 하겠지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LMS에다가 올릴 거고요. 거기에 동영상을 다 들어야 출석 인정이 됩니다. 여러분들 유튜브로만 들으시면 출석 인정이 안 돼요. 여러분들이 반드시 LMS를 통해서 유튜브를 들으시길 바라고요.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수업을 이제 이번 주 첫 주에는 실시간 수업을 할 거고요. 첫 번째 주에. 그리고 그 외의 수업은 2, 3주 또는 4주에 한 번 정도씩 실시간 수업을 할 거고요. 이제 이때는 뭐 한 40분에서 많으면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.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파악하는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냥 넘어갈 거고 그렇게 텀을 좀 넓게 줄 거고 만약에 여러분 학습이 좀 진도가 느려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출석이 좀 부실하거나 아니면 과제를 잘 못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런 실시간 수업을 조금 많이 할 예정입니다. 그렇게 하고 선형대 수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주교재로 찍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제공하지만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교재를 이용해서도 동영상 강의를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다 들으시길 바라고요. 자, 학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 통계 빅데이터를 들었던 학생들은 대충
어떻게 제가 학점을 부여하는지 알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, 특별히 그때하고 좀 다른 것은 요겁니다. 요거. 그래서 중간고사 비중과 기말고사 비중 약간 조정을 해놨습니다. 자, 중간고사 25%인데, 자,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,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. 25%라고 했는데, 만약에 면대면일 때는 여러분 와서 시험을 볼 때는 상관없습니다. 뭐 여러분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비중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,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럴 때는 문제가 거의 오픈북에 가깝죠. 그러다 보니까 점수차가 20점에서 25점에 학생들이 맞을 겁니다. 그러니까 점수차가 크지 않아요. 그러면 결국은 기말고사에 의해서 학점이 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비중이 작아도 뭐 작은 게 아닌 것이 되죠. 그래서 여러분들 기말고사에 좀 집중을 해주시되, 점수차를 이렇게 넣는 거는 혹시나 면대면으로 시험을 안 보고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까봐 이제 점수를 좀 낮춘 것 뿐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과제물인데요.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상으로 과제를 뭐 낼 거예요. 뭐 격주로 낼 수도 있고 뭐 가끔 낼 거고요. 그리고 그러면 그런 과제를 이제 올리시면 돼요. 시스템에 올리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노트를 하나 중고등학교 책을 준비해서 노트를 준비해서 거기다가 제가 연습 문제 풀이를 하면서 요거는 풀으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. 그럼 그거를 노트에다 정리하시면 돼요.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, 문제를 작성하고 그리고 풀이를 쓰셔야 됩니다. 풀이를 쓰셔야 되고, 노트에 대한 평가가 아마 20%이기 때문에 전에는 아마 10%로 부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, 지금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노트는 15점 만점으로 아마 계산이 되지 않을까 싶고, 이게 이제 중간고사 때 한번, 기말고사 때 한번 체크를 할 겁니다. 그래서 중간고사 때 여러분이 한번 제출하고, 제출했다가 제가 바로 표시만은 여러분한테 줄 거예요. 줄 거고, 이제 기말고사 때. 그리고 노트는 어떤 노트로 하시는 게 좋냐면, 필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 2권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보면 필기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뭐 60몇 짜리를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. 굳이 책 노트를 2권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렇게 하시고,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들을 노트를 정리를 하십시오. 그래서 평가 기준은 분량과 그 다음에 노트를 통해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, 그리고 글씨를 이쁘게 써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잘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노트 점수를 줍니다. 보통 이제 A, B, C 이렇게 주는데, 보통 여러분들이 40명이라고 치면 B가 한 30명 돼요. 뭐 A가 한 3명에서 4명 정도 되고요. 그리고 이제 C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, 여기 한 25명, 여기 한 5명, 여기 한 5명 이런 정도로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 다 B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만 하면.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,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, 이 선형대수라고 하는 것들을 잘 공부하시면 나중에 인공지능이나 이런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고, 특별히 제가 파이썬을 언급한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프로그램에도 친숙해지면서 선형대수를 실질적으로 보여지게끔 하려고 하는 거고요. 여러분, 제가 코랩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소스나 이런 것들 제공할 수도 있고요. 여러분들 연습도 거기에서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. 첫 번째 실시간 수업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